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인도의 갑작스러운 격변. 2. IMF의 충격적인 발언. 3. 일본은 절망에 빠지고 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인도 시장은 중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20%를 기록하며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도는 델타 변이의 진원지로 알려지며 유례없는 경제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세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경제 성장을 이뤄내 신흥국으로서의 면모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무지막지한 성장률 이면엔 지난해 경기 침체 등 약간의 기저효과가 있었지만 인도와 비슷한 평가를 받는 신흥시장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인도와 가장 비교되는 곳은 바로 중국입니다. 우선 두 국가는 매우 큰 영토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10억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중국의 인구는 14억 5천만, 인도는 14억 명으로 사실상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전문가들은 이들 국가의 유일한 차이점은 성장 잠재력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경우는 이미 경제 성장이 한계치에 도달해 더 이상의 의미 있는 경제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중국 경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진단했습니다. 물론 표면상으로 중국의 경제가 커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과 유럽,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의 공격적인 제재로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 중국은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중국의 최대 반도체 기업인 에스믹은 수년 동안 중국 정부의 자금 수십조 원 이상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반도체 제작의 핵심이 되는 장비를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해 미국의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중국의 반도체는 경쟁력을 상실해 파산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를 빠른 속도로 성장시켜온 건설, 부동산 업체들도 줄줄이 파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부동산 업체들을 겨냥한 제재 조치로 더 이상 건설업체에게 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며 현재까지 300개가량의 크고 작은 부동산 업체가 파산했다고 중국의 경제지 시대주보는 보도했습니다. 여기엔 중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업체 헝다그룹도 사실상 파산이라는 분석이 나와 중국발 경제 위기에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며 전문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무려 350조 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고 있는 헝다그룹은 현재 경영 상황으로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 데다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다른 기업들과 접촉했지만 누구도 부실한 헝다그룹의 자산을 떠안으려 하지 않아 부실 경영의 결과물을 일반 투자자와 은행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예정이고 이는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 사태를 야기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경제는 모래 위에 쌓아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실한 상태이며 최근의 성장률도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주춤해졌습니다. 세계적인 은행과 신용평가사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과 꽤나 큰 거리가 있으며 중국 당국의 개입으로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인다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해외 투자와 유입을 늘려서 중국의 경제를 더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한 일종의 착시 효과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의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물론 인도의 경제가 중국에 비해 매우 건전하다기보다는 성장 잠재 능력이 비교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발전 상황을 가능하기 위한 지표 중 하나로 자동차 보급률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커질수록 자동차 보급률이 높아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한국의 경우는 인구의 40% 정도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은 인구의 14.5%만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선진국들의 경우는 인구의 40에서 50%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가 성장한다면 중국의 자동차 보급률도 현재의 14.5%에서 단계적으로 40에서 50%까지 상승할 것이라 보는 게 타당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중국의 자동차 보급률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하락할 때만 자동차 보급률이 낮아진다는 것으로 중국의 경우는 최근 미중 무역 갈등으로 경제적 손해가 막심한 데다 중국 내에서 많은 자동차들을 수용할 만한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도 주요 도시의 자동차들이 너무 많아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며 자동차 등록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고 있을 정도입니다. 반면 인도의 경우는 자동차 보급률이 3.5%에 불과해 중국의 15%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며 한국의 40%에 비해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자랍니다. 하지만 인도의 경제는 중국과 다르게 매우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 IMF 측에서는 인도의 델타 변이의 여파가 있음에도 올해 경제 성장률을 대략 14% 수준으로 예상할 정도입니다. 중국의 한자리수 성장과는 크게 비교되는 상황으로 인도의 경제가 상승할수록 자동차 보급률이 높아지며 관련 업계에서 큰 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 당국이 친환경 자동차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5조 원에 가까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발표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것이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도 당국은 현지에서 친환경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투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인도의 자동차 시장 1위는 마루티 스즈키이며 일본 업체 스즈키와 인도 업체 마루티의 합작회사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점유율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90년대에는 무려 80% 점유율을 자랑하던 마루티 스즈키는 최근 들어 40%대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높아 보이긴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현대기아 자동차의 급격한 성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인도에서 현대차의 질주가 심상치 않습니다. 2분기 수출이 무려 300%나 급증했으며 7월 판매량은 50% 급증하는 등 1위 업체 스즈키를 무섭게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5월달 판매량으로 보면 스즈키가 32,000대 판매하는 동안 현대기아는 36,000대 판매하며 판매량 1위 자리에 오르는 등 부동의 1위 스즈키를 50년 만에 꺾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중요한 부분은 인도 당국의 친환경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현대기아 자동차는 아이오닉, EV6 등 10개 이상의 친환경 차량을 판매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 최초로 친환경 수소 트럭을 상용화하여 스위스의 수출까지 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인도 1위 업체인 스즈키에선 별다른 친환경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도 당국의 친환경차 지원 방안이 나오자 부랴부랴 스즈키 측에선 경영 전기차를 생산하겠다 발표했지만 본격적인 판매 시점은 2025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대기아 자동차는 지금도 친환경 차량을 생산하고 있어 이번 인센티브를 독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 탑3 안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 가운데 친환경 차량을 대량 생산 가능한 업체는 현대기아 자동차가 유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도인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차량들도 출시하지만 앞으로 친환경 정책을 펼치는 인도 정부의 입맛에도 맞는 전기차들을 생산 가능한 유일한 제조업체입니다. 그리고 현대기아 자동차가 인도에서 인기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은 중국 시장에서 부진한 성과를 내며 줄줄이 철수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경제 규모가 조금 커졌다고 자국의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해외 자동차 업체들을 규제하고 자국 기업들에게만 혜택을 주기 시작하면서 중국인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해외 자동차 업체들은 결국 철수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도는 아직까지 관련 제조업 기술이 부족하기에 정부가 해외 업체들을 견제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해외 업체들이 인도에 공장을 짓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은 최근 들어 대규모 공장을 인도 현지에 지으며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현지 공장은 인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여기서 생산되는 차량들은 인도에서 내수용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유럽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유럽 수출 물량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고 인도 일자리 창출도 증가해 인도 당국에선 한국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세금 혜택과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인도는 한국의 자동차 업체들뿐만 아니라 배터리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해 현지에 공장을 세운 배터리 업체들에게 수천억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며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큰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일본의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데요. 우선 스즈키를 제외하면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은 인도에서 사실상 퇴출 직전인 상황입니다. 특히 전 세계 판매량 1, 2위를 다투는 도요타는 인도 현지에서 점유율이 고작 3% 수준에 불과한데요. 이마저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선진국들의 자동차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신흥국 자동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신흥국 시장을 제대로 잡아야 앞으로 자동차 업계에서 순위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현대기아 자동차는 그동안 일본이 강세이던 동남아 시장과 인도, 중동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며 일본차의 점유율을 빠르게 추월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5위의 자동차 업체인 현대기아차는 유일하게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미래에도 꾸준하게 성장할 기업이라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도와 정치 경제적으로 큰 마찰을 빚고 있는 중국은 인도의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기엔 상당히 무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일본의 자동차들도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는 상황에 최근 인도 당국에서는 친환경 차량을 장려하겠다며 사실상 한국 기업을 겨냥해 5조 원의 인센티브를 발표한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에서 일본 업체들을 꺾고 훌륭한 결과를 내고 있다는 소식에 일본이 국가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엔화 가치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위태로웠던 일본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것인데요. 일본 재무대신이 IMF 총재를 만나 차관 협상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까지 도는 상황. 현재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일본 경제와 일본 정부의 무능력에 대해 내가 10살짜리 일본인 어린아이라면 AK-47 소총을 샀을 것이다. 당황스러운 그의 말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100년 뒤 일본이라는 나라는 없어질 것이다. 현재 일본의 청소년들은 지금 당장 일본을 빠져나와야 한다. 짐 로저스 아베 계승한 스가의 일본 불행 젊은이들 떠나라.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었지만 그는 과감한 발언을 아끼지 않았죠. 대담한 예언을 내뱉은 이는 바로 짐 로저스.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로 유명한 그는 일본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AK-47 소총을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일본이 향후 망했을 경우 몸을 지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는 호신의 차원에서 일본인들이 무기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것이죠. 일본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선언한 그의 말은 2020년,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말맞다나 2년 뒤인 2022년 일본은 몰락의 징조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그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전자산을 찾아 헤매던 투자자들이 일본 엔화를 외면하고 다른 자산을 찾으면서 엔화 가치가 심각하게 하락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죠. 세계적인 전쟁이 나면 경제는 안전자산을 구매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안전자산으로 평가받은 금값은 높게 올라갔죠. 전쟁 발발 직후 싱가포르 시장에서 금 1온스는 1878.75달러로 거래되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금값은 더욱 치솟았죠.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이라 평가받는 선진국 화폐들은 전쟁의 수혜를 고스란히 입게 되는데요. 달러와 함께 엔화도 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 이후 오히려 엔화 가격이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11월 22일 기준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은 장중 141엔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금까지 일본 경제 역사상 없었던 최저 수치라 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국내 외환시장에서도 엔화는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100엔당 1000원 및 가격으로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은 물론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죠. 그동안 수출을 위해 엔화를 열심히 풀었던 일본 정부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엄청난 역풍을 본 것입니다. 국제결제은행 비스이 발표한 실질 실효 환율 역시 하락을 면치 못했죠. 일본의 실질 실효 환율은 66.54 50년 이래 최저 수치를 기록한 것인데요. 실질 실효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대외 구매력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일본 물건의 경쟁력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죠. 일본 엔화를 모은다고 해도 가치 상승이 되지 않을 것이 보이기에 더욱 많은 투자자들은 일본 엔화를 버리고 있는 상황. 도쿄 금융가에서는 지금 현상을 빗대어 왕국의 엔저라는 말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대장성 관료 출신 노구치 유키오 히토츠바시 대학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는 예견된 것이며 일본은 이미 졌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전 세계 경제 순위 3위인 일본이 무너지게 된 까닭을 전혀 알 수가 없는데요. 경제 지표상에서는 여전히 일본 기업들은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건 보여주기식 성적에 지나지 않습니다. 버블 경제라 불리던 화려한 경제 시기 이후 일본은 새 먹거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나 IT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틀면서 새 활로를 찾았지만 일본은 현재 잘 나가는 자신의 모습에 도취되어 사업 개발을 게을리했습니다. 그 결과는 끊임없는 추락이었죠. 일본 정부도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자 엔저 현상을 가속했습니다.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했고 이 전략은 생각보다 잘 먹혔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재임하던 시절 아베노믹스는 엔저 정책이라고 할 정도로 총력을 기울여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집중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기에 내부 혁신에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자조적으로 바라보는 도장 찍는 기계나 팩스 머신 사용 역시 반성 없는 일본의 모습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왔지만 일본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도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일본인의 국민성입니다. 지금 일본의 경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 원인이라 할 수 있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수직 낙하 중인 일본 경제를 뜯어고치거나 정권 교체를 통해 수정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패기치기 싫어하는 문화와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고 때문에 악습을 개선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된 방식을 고집하고 있죠. 언젠가부터 나온 검소 문화는 이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문화입니다. 일본 방송은 물론이고 어느 순간부터 검소한 삶을 찬양하는 일이 잦아졌는데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풍조가 퍼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작년 10월 일본 디즈니랜드는 1일 자유이용권의 가격을 기존 8,700엔에서 9,400엔으로 올리는 물가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재정 악화를 이유로 가격을 올렸지만 일본에선 난리가 났죠. 다시는 디즈니랜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댓글부터 서비스가 형편없는데 가격만 올라간 것이 아니냐는 비난까지 가격 인상을 한 디즈니랜드를 죄인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사실상 알고 보면 전 세계 기준 일본 디즈니랜드는 최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프랑스, 심지어 중국조차도 비수기에는 표값이 1만 엔을 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에 유달리 인색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백엔습 열풍에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백엔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건들을 모아놓은 백엔습은 도쿄 등지에서만 살펴볼 수 있는 가게가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가게가 되었죠. 검소를 미덕으로 여기는 일본 문화가 퍼진 시점과 일본 경제가 급격하게 기울어진 시점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데요. 한국이라면 나라 경제에 대해 정부 책임을 물었겠지만 일본인들은 소비를 줄이면서 아무 말도 못했던 것이죠. 이와 동시에 사치하는 이들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고 일본 사회에서 소비는 악덕이 되었습니다. 경제 악순환은 계속되었고 고용조차 불안정한 상태로 바뀌면서 일본 경제는 벼랑 끝으로 몰린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본 경제에 결정타를 날린 셈인데요.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투자한 자산을 러시아가 국유화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데다가 도쿄올림픽과 코로나 사태 대비를 위한 예산을 끌어쓰는 바람에 일본은 외환 보유고가 바닥난 것인데요. 결국 최근 일본 재무 대신 스즈키 수니치는 비밀리에 IMF와 접촉,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만남을 가져 차관 도입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탄탄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일본 엔화도 가치 하락을 면치 못하고 각종 예산과 빚으로 연명하던 일본 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것인데요. 이미 일본은 GDP 대비 국가 채무가 최악인 상태였습니다. 작년 기준 일본이 지닌 빚은 1212조 4680억 엔, 일본 GDP 대비 260%에 이르는 수준으로 국민 1인당 진 빚은 983만 엔 수준인데요. 이는 다른 선진국들 가운데서도 유달리 높은 수준입니다. 전체 192개 국가 가운데 1위에 해당하는 수치이죠. 일본 정부가 필사적으로 막으려 한 국가 파산 상태는
더는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내부 개선보다는 외부 질책, 내부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진짜 문제는 외면해버린 일본의 최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믿어왔던 일본의 엔화 가치도 떨어지면서 더는 일본 채무는 무시하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본 재무 대신이 IMF 총재를 만났다는 소식은 통신사를 통해 퍼졌지만 IMF 방문은 어디까지나 다른 일을 위해 만난 것이라며 대답을 회피했다고 하는데요. 게오르기 에바 IMF 총재 역시 일본 대신의 방문은 어디까지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수위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며 일본 차관 도입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밝혔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일본 대신의 IMF 방문과 더불어 엔화 가치 폭락 사태, 해외 자산 증발 소식은 일본 경제에 먹구름을 가져오는 신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최대한 파산을 막기 위해 엔저 정책을 유지, 엔화 가치를 지금보다도 더 떨어뜨려 경기 부양을 위해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하지만 이젠 그 말도 믿을 수 없는 게 현실. 일본 부유층들은 이미 탈일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유력 경제주간지 슈칸 다이아몬드는 일본 경제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으며 부유층들을 비롯한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을 버리고 다른 국가로 이주를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들이 주로 향하는 곳은 바로 대한민국. 성장 가능성이 있고 바로 옆 나라라는 점에서 이주를 서두르고 있다고 하죠. 일본 부유층들 사이에서 대한민국 부동산의 인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요. 과연 침몰하는 일본은 위기를 극복하고 파산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일본의 향후 대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